서울 강남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신한 메디컬 그룹 본관은 언제나 유리창 너머로 차가운 빛을 내뿜었다. 그 건물의 꼭대기층 회장실에서 신혜라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두 눈을 감으면 그녀는 아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웃음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처럼 짧게 사라졌다.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림자였다. 신혜라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좌우하는 인물이었다. 신한 메디컬 그룹 회장이며 거대한 병원 체인과 연구센터를 통제하는 권력자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그러나 그 존경이 두려움과 거리감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여성. 완벽함을 위해 완벽하지 않은 모든 것을 배제해온 인물. 그녀에게 유일한 약점은 단 하나, 아들 신민현이었다. 신민현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았다. 그는 의사였지만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자본보다 생명을 우선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현은 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서선아, 인턴 계약직 간호사.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란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혜라는 첫 만남에서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해버렸다. 선아의 말투, 손끝에 거친 굳은 살, 수수한 옷차림. 그녀는 아들의 미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그날 저녁, 혜라는 아들을 따로 불렀다. 저 아이는 안 된다. 내 인생을 끌어내리는 끈이 되어버릴 거야. 그러나 민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선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혜란의 마음속 무너지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바로 다음 날 선아를 따로 불렀다.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 봄 햇살이 비치는 창가 자리에서 혜란은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1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져가도 좋고 찢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 아들 곁에서 사라지세요. 선아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라는 잠시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보고서 한 가지를 더 말했다. 만약 이미 임신한 상태라면 그건 더 어리석은 짓이에요.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망치지 말고 정리하세요. 그 말에 선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떴다. 수표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선아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났다. 그리고 며칠 후, 민현은 집에서 사라졌다. 그는 짐을 싸서 전주에 있는 지방병원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선아와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혜라는 분노했고, 동시에 상처받았다. 그 상처는 자존심을 통해 더 깊이 번져갔다. 그러던 어느 폭설 내리던 겨울날, 혜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들의 동료 의사였다. 민현이 36시간 연속 수술과 응급처치를 하다 쓰러졌고, 끝내 심정지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비보였다. 그는 자신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장례식 날, 혜라는 검은 한복을 입고 차갑게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한 여자가 배를 부여잡고 서 있었다. 바로 서선아였다. 배는 이미 7달이 된 듯 불러 있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민현 씨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혜라는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이 자리에서 나가요. 당신은 내 아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 우리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선아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배를 감싸 쥔 손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혜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야만 자신의 아들이 지켜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혜라는 매일 밤같은 꿈을 꿨다. 그 꿈 속에서 아들은 늘 그녀에게 묻는다. 엄마,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혜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아직은 인정할 용기도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실을 드러내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신혜란에게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강남의 넓은 집에서 혼자 식사를 했고, 혼자 잠이 들었으며 혼자 깨어났다. 벽난로 위에 걸린 미년의 사진은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혜란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지만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아니, 용기가 필요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새벽부터 내린 비가 오후가 되어서야 그쳤고 혜란은 갑작스레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숨이 막히는 지방 공기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 같은 느낌. 그녀는 매니저에게 말하지도 않고 차를 혼자 몰고 인천의 해안가로 향했다. 차창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 문득 무언가 마음을 끌었다. 오래된 재활용 센터 간판. 혜란은 이유를 모르면서도 차를 세웠다. 센터 앞에는 작은 손을 가진 아이들이 종이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혜란은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소년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주머니, 이거 사주실 수 있어요? 소년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작은 은목걸이였다. 목걸이 끝에 달린 펜던트는 오래된 듯 희미하게 빛났다. 혜란은 습관적으로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 그녀의 전신을 관통했다. 그 목걸이는 신혜란이 남편에게 받았고 다시 민현에게 물려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의 상징이었다. 혜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니? 소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길에서 주웠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서 약값이 필요해서요. 혹시 조금이라도 주실 수 있나요? 소년의 눈빛은 혜란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 눈동자, 그 눈빛. 어릴 때 민현이 무언가를 결심하면 지었던 표정과 똑같았다. 혜란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어떤 소녀가 소리를 질렀다. 하유라, 거기서 뭐해? 혜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소녀는 소년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고 무엇보다 민현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다. 두 아이의 얼굴에서 혜란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두 아이를 따라갔다. 그리고 결국 인천의 낡은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다. 허름한 계단, 페인트가 벗겨진 벽, 곳곳에 쌓인 공사 잔해들. 그 안에서 인생의 가장 아픈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병원 냄새와 약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방 한쪽에 누워있는 여자가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절반 이상 빠져 있었다. 그러나 혜란은 그 여자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서선아였다. 선아는 혜란을 보자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지만 오래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그 목소리는 10년 전과 달랐다. 꺾였고 마르고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위태로웠다. 혜란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두 아이의 그림, 빛바랜 가족 사진, 그리고 헌옷들이 한켠에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가난했고 절박했고 동시에 눈물 날 만큼 성실했다. 선아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현 씨가 떠난 뒤 저는 아이들 둘만 보고 살았어요. 잘 키우고 싶었는데 몸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혜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 아버지가 민현이가 맞나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혜란의 가슴을 남김없이 찔러버렸다. 선아는 원망하지도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아온 흔적이 몸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저는 이제 오래 못 버틸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두 아이만 제발. 그때 두 아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헤란 앞에서 조용히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어른에게 예의를 갖춘 순한 아이들의 모습. 헤라는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다. 잃은 것은 아들만이 아니었다. 아들의 미래, 아들의 가족, 아들의 사랑이 모두 함께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늦었음을 알았다.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헤란이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였다. 신혜라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삶이 서서히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인천의 좁은 방에서 마주한 선아의 얼굴, 그리고 미년을 닮은 두 아이의 눈빛은 그녀의 가슴에 오래된 금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죄책감과 후회가 억눌러두었던 기억들을 죄다 끌어올렸다. 그날 밤, 헤라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는 순간마다 선아의 시들어가는 손과 아이들의 조용한 인사가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다음 날 바로 선아의 치료를 위해 움직였다. 신한 메디컬 그룹 산하의 최고 병원으로 선아를 옮기고 중증 환자 전담팀을 구성했다. 모든 검사가 급하게 진행되었고 헤라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아의 상태를 확인했다. 두 아이인 하율과 다율은 강남의 집으로 데려와 조심스레 돌봤다. 집안에는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울렸고 오래된 집이 드디어 누군가의 숨을 되찾는 듯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변화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다. 헤란의 동생 신미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그녀는 신한 메디컬 그룹의 부회장으로 오랫동안 헤란의 자리를 넘보며 자신의 아들 조경훈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모든 기반을 닦아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두 아이가 모든 계획을 흔들고 있었다. 미라는 경훈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들이 진짜 미년의 자식이면 내 몫은 끝이야.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경훈은 잔인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확실하게 막을 방법은요? 미라는 이미 계산을 끝낸 듯 단호하게 말했다. 아주 간단해. 혈연이 아니라는 증거만 만들면 돼. 며칠 후 선아의 치료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헤라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소용돌이치는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결과가 필요했다. 그녀는 직접 병원 유전정보연구소에 연락해 철저히 검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 지시는 몰래 바뀌어 있었다. 미라가 연구소장에게 압력을 가해 결과를 조작하도록 만든 것이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연구소장은 종이 한 장을 헤란에게 내밀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아이는 신민현 씨와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다. 하지만 단 한 줄의 글자도 부정할 수 없었다. 냉정한 종이 위에는 분명 아이들과 미년 사이에 유전적 일치율이 낮다고 적혀 있었다. 헤라는 병실로 걸음을 옮겼다. 선아는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헤라는 선아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선아는 눈을 크게 떴다. 잠시 멍하니 헤란을 바라보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두 아이는 민현이와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선아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 아들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죠? 왜 두 아이가 민현이를 닮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다 꾸며낸 건가요? 동정심이라도 얻으려고? 선아는 대답하려 했지만 가슴이 막히듯 숨이 끊겼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전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민현 씨의. 그러나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헤라는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이상하게 안도하는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놀랐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그녀가 저지른 죄는 조금은 덜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러한 생각을 한 순간 헤라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해졌는지 깨닫고 고개를 떨궜다.
며칠 후 혼란은 더욱 커졌다. 한 남자가 헤란의 집 앞에 나타나 자신을 서선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투른 억양과 거친 인상을 가진 중년 남자였고 옅은 술 냄새가 풍겼다. 저 아이들은 제 자식입니다. 선아가 저를 버리고 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이제 와서 재산이라도 얻으려는 거겠죠. 그 남자는 억지로라도 헤란의 눈에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비춰지려 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의심을 더 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와 맞물리며 헤란의 마음은 다시 두려움과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그날 밤 하율과 다율은 집안의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바로 감지했다. 둘은 식탁에 앉아있던 헤란을 조심스럽게 올려다보았다. 아이들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담겨 있었다. 헤란은 그 눈빛을 보면서도 차갑게만 말했다. 너희 엄마에게 내일 다시 이야기하마. 그 말은 말보다 차갑게 집안 공기를 얼려버렸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헤란의 마음을 찔렀지만 그녀는 끝내 표정 하나 바꾸지 못했다. 그날 이후 헤란은 차갑고 무거운 혼란 속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지금 시련의 파도는 시작에 불과하며 진실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시내라는 의심과 혼란 속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아이들을 집에 들인 것도 서선아를 병원에 입원시킨 것도 모두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와 낯선 남자의 등장 이후 헤라는 자신이 또다시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끝없는 물음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믿지 않기로 했다. 눈빛, 표정, 추억 따위는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10년 전 이미 배운 바였다. 그녀가 믿는 건 오직 문서와 수치, 과학적 사실뿐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다. 무언가가 이상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의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도착했다. 전주의 한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던 옛 간호사로부터였다. 그녀는 민영과 함께 일하던 의료진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현 선생님이 남긴 유언 같은 것이에요. 헤라는 곧바로 전주로 내려갔다. 낡은 병원 사무실 한편에서 간호사는 오래된 USB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10년 전 민현이 병원 전산팀에 맡겨놓았던 디지털 서신이었다. 조건은 단 하나, 아이들이 만 10세가 되는 날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파일명은 두마이모더렌 슈나 으따. 헤라는 손을 떨며 파일을 열었다. 영상은 아니었고 글이었다. 길고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민현의 편지. 엄마, 이 편지를 볼 땐 제가 이 세상에 없겠죠. 저는 끝내 어머니와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나는 걸 후회합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제 사랑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아는 저에게 가족이었고 제 아이들은 제 생의 의미였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만났다면 제발 그 아이들을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선아에게 너무 늦기 전에 말해주세요. 당신도 아파했다고. 당신도 외로웠다고. 헤라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10년 동안 그녀가 부인해왔던 모든 감정들이 거세게 밀려왔다. 민현의 고통, 선아의 침묵, 아이들의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오만.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외부의 독립연구소를 통해 절대 외압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샘플은 자신이 직접 채취하고 밀봉한 뒤 전달했다. 결과는 일주일 뒤 도착했다. 신하율, 신다율. 두 아이 모두 신민현과 99.99% 일치. 정확히 그의 아이였다. 헤라는 문득 멈춰섰다. 회장실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뼈마디가 떨리는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비통함. 이 모든 감정은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병실로 향했다.
선아는 더욱 야위었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다. 헤라는 그녀 앞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아주 오래된 말이지만 진심입니다. 선아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헤란의 표정에는 그 어떤 위선도 방어도 없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묻듯 말했다. 결과가 바뀌었나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잘못된 검사를 믿었어. 아니, 믿고 싶었어. 그게 더 편했으니까. 덜 아플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비겁한 변명이었지. 선아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는 조용한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헤라는 손을 뻗어 선아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다. 헤라는 그 순간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깊이에서 손을 맞잡았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신미라와 조경우는 헤란 앞에 불려왔다. 헤라는 두 사람에게 조작된 검사 결과의 사본과 외부 조사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 문서는 회장단에 전달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회사를 더럽혔다는 죄로 책임을 져야 해. 미라는 차마 변명조차 하지 못했고 경우는 무너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헤라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모든 분노는 이제 무의미했다. 대신 그녀는 조용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며칠 뒤 그룹 이사회는 미라를 부회장에서 해임하고 조경훈의 후계자 자격을 박탈했다. 회사의 공식 문서에는 신민연의 자녀들이 후계자 명단에 등재되었고 보호자로서 헤란이 명시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야망도 없었다. 단지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하율과 다율은 처음으로 헤란의 무릎에 기대 잠들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지켜줄게. 그리고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다율이 잠결에 중얼거렸다. 할머니, 우리랑 계속 같이 있을 거죠? 헤라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두 아이를 꼭 안았다.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가슴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신혜란의 집은 변해 있었다. 한때 고요하고 차가웠던 공간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벽에는 하율과 다율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만든 종이접기와 조그만 공룡 피규어들이 흩어져 있었다. 헤라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정을 느꼈다. 서선아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었다. 항암 치료에 반응을 보였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다. 의사들은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이 환자의 회복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헤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선아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회장도 권력자도 아닌 아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한 명의 외할머니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라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하율의 질문을 들었다. 할머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라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대답했다. 아빠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고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 그래서 늘 바쁘고 피곤했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웃을 줄 알았단다. 하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영웅이라고요. 헤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다.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어른이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미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남기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이제야 온전히 전달되고 있는 듯했다. 며칠 뒤 헤라는 회사 이사회에 공식 요청을 제출했다. 신민연의 이름을 딴 사회공헌센터, 신민연 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하고 지방병원 및 소외 계층을 위한 긴급 의료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본부는 민연이 생전 마지막으로 일했던 전주에 세워질 예정이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헤란의 오랜 카리스마와 신뢰는 여전히 강력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진심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신민현 응급의료센터의 설립 소식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많은 국민들의 따뜻한 반응을 얻었다. 센터 개소식 날, 헤란은 아이들, 선아와 함께 전주를 찾았다. 조용한 땅에 지어진 새 건물 앞에서 헤란은 연단에 섰다. 그날 헤란이 낭독한 건 민현이 생전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 아프고 외로울 때 우리 가족이 그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엄마, 선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헤라는 편지를 낭독한 후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관중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들을 꼭 안아주는 부모도 보였다. 그 순간 헤라는 느꼈다. 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가 남긴 사랑이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행사가 끝난 후 헤라는 선아와 함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다. 선아는 조용히 차를 마시다 입을 열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집을 떠나려고 해요. 헤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이, 아이들이랑 여기서 잘 지내고 있잖아요. 잘 지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과 저, 우리만의 공간에서. 헤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결정이 이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오히려 그것이 선아의 가장 성숙한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로서 계속 함께해도 되겠니? 선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니까요. 며칠 후 선아는 아이들과 함께 인천 근교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다. 소박한 집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헤라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갔고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거나 동화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오후, 세 사람은 서울 근교의 사찰을 찾았다. 민현이 생전 좋아했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헤라는 작은 편지를 종이에 적어 바람개비에 매달았다. 이제야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 널 사랑했고 널 이해하지 못한 걸 후회해. 너의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바람이 불었다. 바람개비가 돌고 헤란의 흰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더 이상 과거를 끌어안고 있지도 않았다. 신혜라는 비로소 삶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배웠다. 사랑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워가는 것이며 용서는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강한 힘이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외롭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려는 그 한 걸음에서.